자,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던데, 그 엑셀 자료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전표를 한꺼번에 입력하기 힘들 때는, 카드 사용 내용이나 이런 것을 엑셀로 받으셔가지고, 엑셀로 자료로 일반 전표에다가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별로 소팅해가지고, 이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을 쭉 일일이 입력해 주시고, 그대로 긁으면 똑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주시면, 신고 대리 같은 것도 입력하실 때 굉장히,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 끝나면 이제 현금 예금 조정이나 예금 조정이 끝나면 결산 자료 입력해서 결산 자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 결산 자료 입력은 여러분들 그 교재 32페이지, 33페이지 나와 있는데 비로소 이제 결산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전표에 입력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원가 명세를 작성을 하는데 이 모든 작업이 지금 입력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금 기준이죠. 현금 기준으로 입출하고 입력했는데 이걸 이제 그 발생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전표를 마감하고 하는 작업을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근데 그 중에서 33페이지 보시면 수동결산 항목이라는 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로 손으로 직접 입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동결산 항목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랄지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하지만 옆에 있는 이제 자동결산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프로그램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의 결산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켜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그다음에 퇴직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일일이 찾아가지고 감가상각비는 분계를 다 하고 코드별로 감가상각 무게도 전액금 확인하고 했는데 여기서 쉽게 불러오셔서 새로 불러오게 하면 이제 불러와지겠죠. 근데 이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결산 반영을 해주시면 결산 반영을 누르면 여기에 이 내역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표 추가를 하면은 결산서에 그 내역이 반영이 되겠죠. 근데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하나를 만약 예를 들어 건물이나 비품 이런 것 같이 공통사용 재화 같은 경우에는 공통사용하는 건물이다 원가하고 판매가를 공통사용한다 이런 것은 이걸 안분을 본인이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고유자산 등록사항에서 자산에 대해서 하나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사무실 건물 돼 있으면 이 경비 구분이 공통사용 제한을 아직 구분해서 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를 해주시되 나중에 공통사용 제한은 안 분해가지고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분계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전부 다를 반영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확인하셔서 여기는 의뢰분들이 해주셔야 할 것은 대손율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게 뒤에 이제 대손상각비에 대한 조정해서 1%와 대손 실적률 둘 중에 큰 퍼센트로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대손 실적률 같은 경우에만 입력해 주시면 여기서 알아서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 프로그램이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불러오는 게 다 맞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퇴직충당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반영할 이 내용이 이 프로그램이 도와주는 것은 내가 손으로 해야 될 것을 덜어주는 것 뿐이에요. 일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불러왔다고 해서 맞다? 그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내가 틀린 값을 집어넣으면 틀린 값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확 값을 입력하면 부정확한 값을 불러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맞는 값을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이제 불러오시고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반드시 결산 반영하고 중복되는 게 없는지 부분을 쭉 확인하세요. 확인한 다음에 이 내용을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전표에 반영이 되죠. 근데 한번 내가 눌렀는지 어쩐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할 땐 여기 보시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월 옆에 여기는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반영을 했구나. 근데 반영한 내용이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일반 전표 입력상에서 여기서 Shift F5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삭제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체크는 다 되었고 나오니까 전체 취소를 눌러주시고 그 중에서 결산 분계만을 삭제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삭제하시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불러놓고 잘못
하기 쉽죠. 전부 다 체크되어 있다 보니까 결산분기에만 삭제시켜야 되는데 결산분기에만 제외하고 나머지 걸 다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요. 애들이 일단은 한번 보여주고 이거 삭제할 거니 한번 하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네 진짜 삭제할 겁니다 하고 진짜 삭제를 시키면 삭제가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삭제가 잘못됐다. 내가 졸다가 보니까 정신이 없다고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는 다시 또 입력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삭제한 데이터에서 다시 복구할 수가 있어요. 삭제한 데이터 중에서 그 중에서 내가 잘못 삭제한 것만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복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기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내역을 그 요구사항, 요청사항에 이 일반 요표하고 그다음에 그 메인 요청표가 두 군데 있는데 다른 모든 거에다가 탑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세무사용 2의 기능 자체가 장점 자체가 그 속도가 빠른 거였는데 이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다른 거에다 하면은 다른 건 굉장히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이 장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른 것들을 혹시나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못할 걸 대비해서 회사 등록상에서 회사 등록에서 이렇게 회사를 눌러놓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뭐 통화하다가 잘못 눌러져가지고 잘못 눌러서 이렇게 회사가 이름이 지워졌어요. 이름이 지워져가지고 이 회사가 뭐였지? 그럼 찾으려면 또 가서 찾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 흔하기 때문에 이게 회사명 되돌리기를 통해서 회사명을 되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돌려주면 됩니다. 그런 거 외에는 이제 다시 되돌리는 기능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일이라는 게 뭐 프로그래밍 일을 하다가 전화도 받고 하다 보면은 저도 그래요. 프로그램 여러 개 떼어놓고 지금 여기를 작업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화 와서 뭐 확인하다가 다시 이쪽에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막 입력해요. 근데 딴 데 막 엑셀 같은 데 막 입력이 되고 있죠, 자료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건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자, 그 내용이 반영해서 이 결산서에 반영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내용이 결산분기 완료라고 돼 있고 삭제시키면 이게 결산분기 완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전표 추가를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역을 확인하시되 36페이지 가시면 재무제표의 확정이 있는데 재무제표의 확정은 여기 나온 순서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조원가 명세서 그리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조원가 명세상에 있는 내용이 이게 당기 제품 제조원가 내역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를 반영해야 되니까 먼저 이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할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 이 프로그램상에 이외에 나와 있는 내역을 좀 보시면서 메뉴를 좀 보세요. 그래서 비율 같은 경우에 하시면 이 비율에서 나오는데 이 비율을 뭐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비율을 통해서 뭐 이렇게 손익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면 이 매출 비율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슷하게 입력이 될 텐데 보니까 비율을 봤더니 작년도에는 여기 비율이 경비 비율이 뭐 20%였는데 올해 막 80%다? 그건 뭔가 입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제조원가가 아니라 판매관리비에 입력해야 될 것이 제조원가에 입력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비율을 통해서 일단 한번 보시고 의심되는 상황을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있는 거니까 항상 입력할 때도 여러분들이 결산할 때뿐만 아니라 입력할 때도 여기 있는 뭐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서 이런 것들을 항상 띄워놓고 보시면서 하세요. 교정 과목에 대한 내용도 보시고 이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가셔서 손익계산서에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이 쭉 반영이 돼 있으면은 이 기말 재고 자산은 아까 결산 반영에다가 반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쭉 있는 거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율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역삼각형 밑에 비율이 있어요. 잘 찾으셔가지고 세무사용 2는 좋은 기능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찾지 못해서 못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시고 이 내용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율 같은 거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의심되는 거 있으면 살펴보시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전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완료됐다 이게 아니라 항상 다시 한번 여기 재무제표를 보라는 것은 혹시라도 잘못된 입력되는 거 없는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예요. 혹시 계정 과목이 잘못 분류되는 건 없는지. 물론 여기 가서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클릭하시면 이 내용이 떠요. 입력한 내역들이 중간에 뭐 여기 복리생계 내역이 뭐가 있는지 보려면은
클릭하시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무사항투의 장점은 전년 전기분 내역도 없이 전기분 걸로 가서 기수 바꿔서 할 필요 없이 바로 옆에서 금액을 치면은 금액을 입력하면은 금액이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가 작년 건 내역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수정은 안 되지만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보시려면 또 전년 거 가려면은 위에서 직전년도 실행을 위에 메뉴 있죠. 직전년도 실행을 눌러주시면 직전년도 내역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년에 있으면서 올해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그 전년도 걸 계속 쭉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띄워놓고 그래서 여기서 처리됐던 내용이 혹시 올해 중에 바뀐 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라는 것은 그냥 재무제표만 찾아보고 이게 맞겠지 뭐 이게 아니라 혹시 여기 있는 세부 항목들을 보시면서 올해는 예전하고 잘못 처리된 건 없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끝났을 때 이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지 그냥 띄우는 거야. 그냥 아무나 띄워놓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 선입견서 위에 전표 추가라는 게 있는데 이 전표 추가는 사실 전표 추가를 누르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익 처분 계산서에서 이익이익 처분 현황을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시켜줘요. 근데 이 개인 세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이익이익 처분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여기 있는 전표 추가를 통해서 해요. 전표 추가를 해주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재무상태표 상에서 뭐 별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자본금 내역이 뭐 자본금과 인출금 이게 섞이는 게 아니라 자본금으로 표시를 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표 추가를 해주는 게 법인세법에 있는 이익이익 처분 계산서를 전표 추가를 해주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본금이 이게 개인이 자본금이 뭐가 중요하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 소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오면은 자본금이 되는 거고 가져가면 뭐 자본 빼오는 게 될 텐데 뭐 건설업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건설업은 자본금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이라고 해서 법인만 뭐 자본 기준이 있고 개인 적용 않고 이게 아니라 개인 같은 경우에도 자본금 기준 적용이 돼요. 뭐 2억, 5억, 뭐 7억 이런 자본금 기준인데 이런 자본금 기준에 미달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도 이걸 반영하셔가지고 하셔야겠죠. 그런 걸 있을 때. 자, 이런 내용을 쭉 보시면서 입력해 주시고 그 내용까지 확인이 됐으면은 일단은 재무제표가 완성이 된 거죠. 이 재무제표가 완성이 된 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인 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다시 한번 제출령 한번 읽어보고 표준령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굳이 이제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굳이 눌러볼 필요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은 보세요. 보시고 이 개인 조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개인 조정에서 이 표준 재무제표에 그 내역이 반영이 돼요. 근데 이 표준 재무제표를 보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초 정보 관리 내용들을 한번 이게 중요하니까 제일 위에 써놨으니까 보시되 환경 등록에서 어떤 게 있냐면 회계 같은 경우에 이 11번의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메인 매치 전표를 입력하실 때 거기에 고정자산 내역을 입력하면 예를 들어 비품 입력하면 비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창이 떠요. 그래서 바로 굳이 우리가 거기 찾아가서 고정자산 등록을 찾아가서 입력하지 않더라도 바로 원스톱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좀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율 같은 거 저기다가 입력을 해두시면 일괄적으로 반영이 돼요. 공제율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내용은 이제 그때그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래 표준 재무 상태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표준 재무제표에서 표준 재무 상태표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표준 대차대조표로 이름이 써 있었는데 기업의 기준에서는 재무 상태표로 바뀐 지가 오래됐었는데 그 세법에서는 계속해서 표준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근데 표준 재무 상태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뀐 만큼 그 내용물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사용했던 표준 재무 상태표나 표준 손익계산서 내용이 아니라 올해는 내용이 더 상세화됐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번 법인세 신고하실 때 내용이 더 상세화돼서 뭐 임대료도 뭐 그 건물 임대료냐, 그럼 차량 임대료냐 구분해줬잖아요. 그것처럼 이 표준 재무 상태표하고 표준 손익계산서도 그 내용을 상세하게 분리해줬어요. 근데 법인세만큼 이렇게 상세하게 분리하지는 않고 이건 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작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작년 3월달에 개정을 해놓고 올해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주의해야 될 게 교재는 없습니다만 저기
인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작성 방법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작성 방법에 사실 그 중요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맨날 출력해가지고 철만 해두다 보니까 내용을 안 읽어봐요. 근데 또 이면에 있는 경우에는 출력이 자체가 안 되니까 안 읽어보는데 다행히도 여기는 여기 내용이 작성 방법이 적어 있어요. 그만큼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오직 답답했으면 니네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서 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절 과목 같은 거 잘 분류하라고 내용 써 있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 의료사업자의 의료기구 또는 의료시설은 공구 및 기구에다가 입력을 하래요. 그러니까 뭐 의료 뭐 MRI, CT 뭐 이런 것들을 뭐 공구와 기구에다 해놓지 뭐 다른 계절 과목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기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를 하지 말고 공구와 기구에다가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아예 의료기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계절 과목이 적용 등록해서 그 상황을 등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게 쭉 넘기시면은 이 비품 이렇게 나오는 공구와 기구 나오는데 이런 내역들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가 의료 장비 이런 것을 여기다 계절 과목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 아래에 해가지고 계절 과목 내역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다면 표준 재무제표에 내역을 여기다가 이거 번호를 코드를 걸어주라는 거죠.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코드를 반드시 걸어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를 뒤로 갈 때 참 여러분 여기 나온 김에 설명해드리면 850번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번호를 치면 그 자리로 가요. 예를 120번이 치고 싶으면 120번을 가고 일일이 이걸 스크롤바를 내릴 필요가 없이 번호를 치시면 돼요. 번호를 쳐서 하실 때 850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세무사랑2는 850번이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세무사랑2 말고 다른 프로그램은 850번이 그냥 사용자 설정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만들어서 850번을 쓰단 말이죠. 근데 이 세무사랑2를 컨버트를 하게 되면 850번은 그대로 넘어오는데 옆에 있는 성격의 인건비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준재무제표를 불러보면은 표준재무제표상에서 인건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다른 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기공료를 하고 싶다. 기공료를 입력했는데 그게 기공료의 란에 없고 이게 인건비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850번이라는 사용하지 마시고 번호를 별도로 만들어서 851번이나 아니면 860번이나 이렇게 다른 번호로 빈 번호에다가 쓰시고 그걸로 번호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일일이 그걸 바꾸려면 힘드냐? 그게 아니라 바꿔주시되 여기 나온 회계관리상에 기타 코드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기타 코드 변환을 사용하셔가지고 바로 바꾸시면 돼요. 기존 개정 과목 뭐 850번에서 859번 개정 과목을 851번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변환 실행하면은 뭐 1초도 안 걸려서 다 바뀌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사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특정 거래처에 특정 항목 개정 과목만 바꾸고 싶을 때는 아래 추가 옵션에다가 그 거래처만 따로 걸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유류비는 자동차 관련 유류비를 따로 하래요. 유류비라는 개정 과목 중에서 자동차 관련 유류비는 뭐 차량 관리비에 들어가는데 그 외의 유류비는 난방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구별을 하라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근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주유소가 있다. 그럼 그 주유소 코드만 걸어가지고 계절 과목을 바꿔주면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그 1년치를 일일이 넣고 다 바꿀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사용하셔서 변환시켜주면 되시고 뒤에 이제 이 표준 세무 상태표뿐만 아니라 물론 편집을 통해서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건 아시죠. 편집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외부 조정을 통해서 직접 심는다 할 때는 편집을 통해서 심어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 회사를 이제 합쳐서 한다라고 할 때는 얘가 합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이 표준 손익계산서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손익계산서도 이 표준 손익계산서 내역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 이 내역을 항목이 쭉 나와 있고 주로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의료 손편비하고 의료 의약품비가 하나로 돼 있었어요. 하나로 돼 있어서 계절 과목이 하나였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기공료까지를 포함해서 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인쇄 옮겨서 보시면 이 뒤에 작성 방법이 써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작성 방법에 여기 보기 그러시면 물론 여기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 이 국세 법령정보 시스템에 가시면
이 국세 법령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들 홈택스에 가시면 거기 패밀리 사이트 있기도 하고 하는데 가셔서 법령 중에서 이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 시행 규칙에 제일 아래 보시면 서식이 있어요. 서식인데 시행 규칙의 서식에서 이 내역이 방금 전에 나온 별지 몇 호 되어 있는 것처럼 표준 손익계산서 내역이 있죠. 여기 표준 대차대표 표준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 내역을 이제 출력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역이 상세히 적어져 있는데 여기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시면 3번 여기서 이번에 개정된 서식이에요. 유류비는 차량 관련 이외의 유류비를 적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관련된 것은 차량 인지비를 하시고 차량 관련 이외의 유류비는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유류비라는 개정 표준 개정 과목에다가 적어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정 과목을 유류비를 별도로 빼셔가지고 그걸 표준 코드를 걸어주세요. 걸어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외주 영역비에서 6번의 외주 영역비는 특정 업무나 기능을 위해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고 취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해서 가로 열고 치과에서 지출하는 기공비 포함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공료를 의료 성품비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 이제 여러분들 혹시 거래처 중에서 치과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치과에 있는 기공료는 별도로 빼가 작년에는 합산됐던 것을 별도로 떼어서 여기 나온 외주 용역비에다가 기공료를 적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7번의 인적용역비는 학원 강사랄지 외판원, 음료 배달원 같은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3.3%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외주 인적용역비에다가 적어주시라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고 사실 항상 서식이 적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발견을 못해서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보시면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 세무 내용이 좀 너무 길었고 이 내용들을 하나씩 다 보시면서 항상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내역을 불러오시고 불러오기를 하고 항상 키게 되면은 불러오세요. 그리고 뭔가 수정 사항이 생기면 다시 불러오시고 여기 내용은 뭐냐면 회계 관련 내용에서 수정이 되면은 다시 이쪽을 반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불러보기를 항상 습관처럼 불러오기 하고 저장하고 불러오기 하고 저장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락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 마감을 했더니 그 금액이 틀리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불러오게 되면 변화가 생기면 불러오고 마감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작업이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불러온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가 있어요. 이 페이지 4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상에 있는 내용은 이 기업의 기준과 세법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들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법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은 하고 했지만 사실은 세법상에서 우리가 귀속시기가 손익의 귀속시기가 아니어서 다른 경우에는 여기다가 조정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조정 등록상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정 등록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자수익 같은 경우에는 법인하고 달리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사업소득에다 포함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수익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빼서 영업외 수익란에 이자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빼서 조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빼기 해서 이거 작업진행률에 수익금액이 있거나 장기 판매 같은 경우에 그 손익의 기속 시기에 따라서 맞게 해주시면 되고 기타 수익금액이 조정할 내역들 이런 내역들을 조정해 주시고 이 내역을 아래에 있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반영하되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반영해서 조정하는 내용은 차이를 조정한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그 부가세 신고한 내역과 이 종합소득 신고하는 수익금액이 차이가 있다. 왜 그러냐? 부가 신고한 금액하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금액이 맞아야 될 텐데 틀린 이유는 뭐냐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오기 할 때 불러오는 내용은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부가세 신고 내역 보기에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해서 마감된 내역이 불러와져요. 마감되지 않으면 불러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년도 것을 전년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컨버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컨버트하면은 마감이 다 풀려 있어요. 근데 마감을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똑같이 마감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내역을 여기서 불러오면 돼요. 그리고 수정신고가 1차 수정신고, 2차 수정신고, 수정신고가 여러 번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물론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마감이 돼 있을 거예요. 수정신고, 2차 신고, 전자신고 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내용을 그대로 불러올 텐데 수정신고를 했는데 내가 마감을 안 해놨,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편신고아니라고 마감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우편신고했지만 마감을 한번 시켜주시면 여기에 수정 신고 부분에서 수정해가지고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최종으로 신고한 내역이 어떤 건지 체크 해가지고 확인 눌러주면 그 내역이 이제 불러와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부가 신고한 내역은 이 내역입니다라고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종합소득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으로 신고할 내역과 부가 신고한 내역이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런지 차이를 밝혀주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천만 원 차이가 있는 것은 1,000만 원은 판매 장려금이라서 이것은 부가 신고 내역 중에서는 없었지만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더해줘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연간 500만 원까지 돼요. 그죠? 500만 원 되다 보니까 이 내역이 여러분들 그 수익금액에 더해져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해서 우리가 부가 신고한 과표하고 아래 500만 원이 별도로 구분되고 나오는데 그 내역도 총수익금액에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 내역이 어디 나오냐면 책에 보시면 43페이지 상단의 내용 박스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노력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뭐 장려금이랄지 자산수령 이익이랄지 이런 내용도 쭉 있으니까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부가세법상 각종 세액 공제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총수익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그 하단에 43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가세법상 세액공제액의 총수익금액 산입 여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뭐 이제 운영사항이 있는데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인 거고, 이렇게 총수익금액 전용명서까지 작성을 하시고 보시면 이제 아래에 있는 임대보증금 수익 총수익 금액이 나오는데 총수익금액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에 있는 뭐 건설비 상당액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해주세요. 근데 뭐 이 내역이 어디 반영되냐면 뒤에 이 건설비 상당액 적수 내역에 입력되는 거고, 임대보증금의 적수 계산은 불러와져요. 어디 불러오냐면 여러분들이 회계관리사항에서 제대로 임대보증금을 부채 내역을 제대로 잘 입력해 두셨으면 그 내역이 그대로 불러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여기 보시면 임대보증금 내역이 있잖아요. 이 내역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5월 30일하고 7월 1일 날 임대보증금의 변동 내역을 입력을 해두셨으면 이 내역이 이 조정할 때 개인 조정에서 임대보증금 명세서상에 이 불러오기 상에 불러와져요. 불러오기 하면 이 내역이 불러오시겠습니다 해서 불러와지는 거니까 반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수익금에 산입할 내용 중에서 보증금 운영수익, 그러니까 보증금 운영수익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다른 이자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과세가 될 거니까 그 부분은 빼줘야겠죠. 빼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96만 원 같은 게 예전에 나와 있는 같은 금액을 이 조정 등록사항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이 나와 있고 47페이지 보시면 여기 뭐 기장하느냐, 그다음 주택이냐, 주택 왜냐, 그다음 기장을 않고 추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요. 이 추계에서 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죠. 왜 차감하지 않냐면 추계는 그야말로 장부가 없어서 추정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런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하고 싶어도 장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 내역을 차감할 수 없는 거죠. 그 내용을 감안해서 보시고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뒤에 내용이 많은데 잠깐 쉬었다가 오셔서 또 빠르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